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86번가입니다.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말 사이에 오펙 플러스에서 깜짝 결정이 하나 있었죠. 뭐냐 하면 100만 배럴 추가 감산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혼자서만 나 홀로 추가 감산을 결정했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사우디에서 오는 7월부터 또 이제 이 정도 문제인데 기한이 정해져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짧으면 한 달 만에도 끝날 수 있는 그런 감산이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감산 기한을 원래는 올해 말까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 말까지로 연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은 그 동력이 눈에 띄게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러시아 같은 경우 표면적으로는 감산 찬성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자꾸 증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그런 증거들이, 의심할 만한 증거들이 있죠.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물량 측면에서 감산 효과를 반감시키는 거 아니냐. 또 다른 걸로는요, 이번에 쿼터에 대해 가지고서 정기 재조정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의 쿼터도 채울 능력이 안 되는, 그러니까는 지금 생산할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쿼터를 빼가지고서는요, 지금 부여받은 쿼터 대비해가지고서 오히려 증산 여력이 있는 UAE로 쿼터를 이전시키는 조치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UAE에서 20만 배럴 추가로 증산을 할 수 있는, 감산이 아니라 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우디는 100만 배럴 자체적으로 하겠지만은 기존의 다른 국가들로 봐서는 UAE는 20만 배럴에 오히려 증산이 나오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는 회의 동안에 상당한 반발이 있었던 것 아니냐. 러시아도 말로만 저렇게 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가 힘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차이신 비제조 PMI가 중국 데이터가 요즘에 다 좀 부진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절대치나 아니면은 예상치 대비로도 다 잘 나오기는 해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싶었고요. 미국의 ISM 서비스 PMI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요 예상치 하회를 이끈 주요 요인이라고 하면은 신규 주문 쪽인데요. 다만 그런데 신규 주문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이걸 보고서 경제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18개 산업별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증가 11개, 변화 없음 6개, 감소가 한 군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너무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키 PMI하고 ISM PMI하고 차이가 조금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 들어와 가지고서 방향성은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서비스 쪽은 요번에 방향이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요국의 종합 PMI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느냐라고 보시게 되면 기준선인 50을 연초부터는 주요국들이 넘어섰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중국은 좀 내려왔고요. 유럽도. 근데 미국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 하나,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침체까지 아직은 우려할 만한 혹은 그 증거를 우리가 찾을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고요. 산업별 코멘트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요거는 제조, 서비스 둘을 다 합친 겁니다. 전체적으로 둔화가 나타나고 있음은 확인이 됩니다. 다만 침체를 말할 정도로 급격한 둔화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공급망 교란이 크게 개선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가격 책정에서 소비자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나오는데 더 이상 가격을 올리지 못하거나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것도 있었고요. 고용시장 완화도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애플에서 MR 헤드셋 비전 프로가 공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평가할 만한 그런 제가 자질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확실히 시장에 나온 이후에 시장의 평가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부도 CDS 프리미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각국의 부도 확률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게 되죠. 미국의 부도 확률이 이렇게까지 막 치솟아 올랐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일전에 86관과 방송에서 이게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매우 독특하다. 왜냐하면 미국이 다른 뭐 멕시코나 브라질보다도 부도 확률이 더 높은 거는 일견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왜냐면은 뭐 미국이 부도 나면 미국 혼자만 난리가 납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날 텐데 말이죠. 그건 우리가 2011년도에 겪었었잖아요.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되니 다른 나라가 오히려 더 마치 다른 나라가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처럼 시장의 반응이 있었었죠.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이 좀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과거에는 부채한도 협상을 가지고서 CDS 프리미엄이 움직일 때에는 다른 나라들도 같이 움직여줬었어요. 근데 이번의 특징이라고 하면 오로지 미국만 올라갔던 것이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 이거 너무 여기에 대해서 배팅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실존하는 위험이 증가해가지고서 이 수치가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사람들이 미국이 이번에 부채 한도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러면 보험을 좀 늘어나야 되겠어. CDS 프리미엄 그거 뭔데? 막 이런 식으로 좀 배팅이 너무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 부채 한도 문제 해소가 되면서 과거 수준으로 이제는 완전히 내려왔다라고 해가지고서 저는 뭐 그런 얘기를 드려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종종 보험을 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보험이 사실 되게 실체가 있지 않을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갈 때에는 그 보험료가 생각보다 되게 비쌀 수 있고 나에게 떨어지는 효용이 적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 관련한 CDS 프리미엄이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호주가 6일 화요일 날에는 또 깜짝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멈췄었다가요. 지난번에도 올렸고 그때도 동결 예상했었거든요. 시장은 이번에도 또 한 차례 인상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하고 호주하고 캐나다 여기가 이제 똑같이 동결을 했었는데 호주가 자꾸 올려나가니 이거 이러다 다른 두 개 나라도 자극하는 것 아니야? 나아가서는 미국이나 이런 데들도 이거 금리를 동결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서 우리가 너무 동결 기대를 크게 하는 거 아닐까? 인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약간 조금 시장에서 생겨나기는 했는데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생겨나진 않았어요. 조금 정도 수준이었다.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지난주에 증시도 괜찮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확대 해석은 다행히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최근에 보면은 좀 재미난 것이 그 경기에 대해 가지고서 안 좋게 봤던 분들이 조금씩 방향을 돌려나가고 있어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이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30% 중반에서 20% 중반으로 낮췄었어요. 그러다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지자 다시 35%로 올렸었습니다. 그랬었다가 최근에 다시 25%로 내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증시 랠리 때문인지 아니면은 여러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침체 확률을 좀 낮춰 잡았다. 세계은행하고 OECD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지난주에 보시면 상향을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뭐 방송에서도 다른 데 나가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받은 생각은 뭐냐면 작년 연말 올해 초에 침체를 거의 모든 투자자가 기정사실화를 했었죠. 애널리스트는 보통 미래에 대해 가지고서 긍정 편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널리스트들조차도 작년 말에 올해 증시에 대해 가지고서는 평균적으로 컨센서스가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가 나왔었어요. 그거는 2000년대 이후로 봤었을 때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나쁘게 봤었다라는 거죠. 근데 거의 1년의 절반이 갔잖아요. 그렇게 안 나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로 나쁘게 봤던 시각들을 조금씩 되돌리는 곳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다 걷어들인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바로 세계은행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23년도 전망치는 올렸어요. 근데 내년 거는 낮췄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래, 침체가 나 올해 올 줄 알았는데 내년에 올 것 같아, 이런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게 그거죠. 침체가 좀 늦춰진 것 뿐이야. 올해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단 잘 버티네. 근데 그런다고 게임의 엔딩이 달라지진 않아. 결국은 침체야. 올해 하반기거나 내년이야. 요런 게 월드뱅크의 전망에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요,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증시가 올라가니까는 그게 조금 억눌려져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의견을 조금 바꾸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여전히 부정론이 훨씬 대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뉴욕 연은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물가 중에서 다별량 이제 근원 요인을 분석해 기저에 깔린 인플레이션 정도를 산출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게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파란색입니다. 이 파란색이 급격하게 최근에 떨어져 내려가죠, 그죠? 요 이제 빨간색은 근원 PCE 물가지수 전년 동기 대비이고요. 요 파란색이 바로 뉴욕 연은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이제는 3.4%까지 이 수치가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연준이 예상한 2023년도 말 근원 PC 물가 예상치는 3.6%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상당 부분 내려와서 물론 하반기 올라가지 않겠느냐 약간의 그건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86권가에서는 5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4% 초반, 그 다음에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3% 내외,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참 많이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리면은 유튜버가 말하는 거 지금 이렇게 물가 높은데 현실을 전혀 모르고 얘기하는구나. 근데 사실 그 숫자 넣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럴 때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거는 권위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의존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JP모건에서요, 지난주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미국의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3.2%까지 떨어질 것 같다입니다. 그래서 저만 3% 내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원유가 유가가 사우디가 감산 발표하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동력이 참 약해요. 지금 그 원유 시장 쪽은.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사우디에서 미국에 대해 가지고서 좀 거의 무시하다시피 했었잖아요. 근데 고위급이 연이어서 방문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사우디가 급하다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우디를 두고서 흘러가는 상황이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아요. 위안화로 결제하겠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지금 유가를 받쳐줍니까? 받쳐줄 것 같으면 러시아산 그렇게 싸게 안 사주고 있겠죠. 근데 지금 사우디에서 그동안에 바이든하고 만나는 것도 맨날 미뤘다 어쨌다 해가지고 겨우 한번 만나고, 블링컨? 아니면은 설리번?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사우디에서 사실은 좀 고자세를 했는데, 지금 봐가지고서는 미국이 내미는 손이라도 사우디가 오히려 잡고 싶은 상황인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은 양손에 다 사탕을 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은행 창구지도 강화 이제 조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중국이 보시게 되면은 관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을 때에 이렇게 시장에서 실제로 정부에서 정책이 나온 게 아닌데 소위 말해서 찍어 누르는 거죠. 특히 국영기업이나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서는 좀 부양책 좀
부양적인 환경 좀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반대 상황도 가능합니다. 좀 긴축을 해야 될 것 같을 때에 좀 고삐를 죄라. 부동산 쪽으로 돈이 너무 많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은행들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창구지도를 내리는 게 중국의 아주 유구한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게 이제 요날에 은행들에 대해 가지고서 나왔고 실제로 다음 날에 인하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창구지도는 참 여전히 중국에서 잘 먹혀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5월달에 데이터가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눈은 이제 어디로 향하냐면 통화정책, 재정정책,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이제 6월달부터는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생겨나는 거고요. 요 기대에 부합하게 지난주에 이것저것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아마 이번 주에는 재정 관련된 것들이 나왔고 다음 주에는 통화 관련된 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그 전초전의 성격으로 네, 요런 거 창구지도 나왔다라는 거. 네. 근데 이제 중국의 데이터 자체는 5월달 것들 중에서는 사실 좋은 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수출도 나온 거 보게 되면은 예상을 크게 하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부진한 게 나왔었고 그나마 여기에서 좋은 점을 찾자면 중국 내에서 어쨌든 재고 조정이 꽤 되어가지고서 그래도 수입은 예상 대비해가지고서는 덜 줄어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수입 쪽에서 조금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우리는 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 것도 한국 것도 좀 사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도 약간 생겨난 거죠. 근데 뭐 마이너스인데 이 숫자가 좋은 숫자는 아닙니다. 호주에 이어서 캐나다도 금리를 깜짝 인상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역시나 이유로 들어가지고서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좀 미국도 심상치 않은 거 아니야 하면서 증시가 내려갔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에 예민하게 움직이는 나스닥이 이날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호주하고 캐나다 조치가 미국에 시사하는 바는 꽤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냐 하면 한번 멈췄었던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멈췄다 다시 올렸다. 자, 멈췄다가 재차 상황을 봐서 금리를 올리겠다. 이게 이제 요즘 연준에서 얘기하는 건너뛰기 스킵론이거든요. 그게 현실에서 호주하고 캐나다가 실행을 한 것이죠. 자, 스킵론은 세 가지로 여러분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번엔 동결하겠다. 일단은 동결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럼 우리는 인플레하고의 싸움을 지속하기 위해서 금리 더 올릴 수도 있어. 그러니 연내 인하 기대는 절대 하지 마. 이렇게 세 가지로 미국의 스킵론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캐나다가 금리를 인상하자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6월 회의에서 인상 확률이 좀 높아지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원하는 건 요 두 가지죠. 자, 추가 인상 확률 요것도 이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연내 인하 확률은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뭐 21.8%에서 33.8%로 다음번 인상 예상 확률이 좀 올라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거의 70% 가까이는 동결할 거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동결은 유지되고 있고 시장의 기대로요. 다음에 여차하면 더 올릴 수 있어는 더 올라갔고요. 3분의 2 연내 인하는 없다에 대해서도 3분의 2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캐나다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이제 그 연준을 예상하는 이들에게 미국이 정말로 스킵에 따라 가지고서 더 올려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더 심어주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이게 가격이 이렇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다고 해가지고서 별로 달라질 건 없어요. 이미 가격에서 여러분들 보시죠. 확률이 동결, 인상, 인하 없어 돼 있는데 뭐 여기에서 진짜로 다음 주에 FOMC 회의에서 동결하고 그 다음에 점도표를 한 번 더 올린다고 해가지고 반응을 하겠냐라는 거죠. 예. 문제는 한국입니다. 원래는 한국이 친구들이 있었죠. 동결 친구들. 근데 동결 친구들이 사라졌어요. 물론 인도가 있긴 하지만 그건 좀 그렇잖아요. 갖다 붙이기가. 이제 우리가 외톨이에요. 다시 멈췄다가 다른 데들이 다시 올려버렸습니다. 호주하고 캐나다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상을 안 할 것이다라고 거의 뭐 확신을 사람들이 많이들 가졌었는데 인상 확률이 조금은 생겨났습니다. 다만 그런데 여전히 저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동결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주요국들 중에서 물가 상승률이 중국 제외하고요. 제일 낮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뭐 지금 추경호 부총리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하반기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대도 보게 될 거예요. 연말 되면 조금 올라가겠죠. 그래서 연말에는 한 3% 내외 정도.
그러면은 이 그 앞선 두 나라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통화 정책을 펼칠 때 인플레가 되게 많이 올라갈 때, 그래서 연준이 뒤도 안 돌아보고 금리를 인상해 나갈 때에는, 이럴 때에는 반대 방향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도의 차이지 다 같이 금리를 올려 나가야 된다. 근데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서 최종 금리가 얼마인지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보폭을 줄였을 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폭을 줄여 나가면서 세심하게 이제 조심조심 최종금리 수준을 찾아 나가 보는 거죠. 그 단계에 그 단계로 넘어가 있을 때에는 각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 다이버전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정책의 서로 간의 차이가 발생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만 근데 제일 좋으려면 정책의 차이가 좀 발생하더라도 각국별로 우리하고 비슷한 체급의 나라들은 우리하고 같은 결정을 내려주면은 사실 그러면은 마음이 훨씬 편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조금 안 좋아지긴 하죠. 근데 우리가 워낙에나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리고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제일 또 안 좋아요. 절대 수준도 안 좋고 하향마저 우리는 일어나고 있어. 딴 데는 막 상향이 일어나고 있는데, 즉 경제 체력이 제일 저질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는 더 올리기에는 부담이 굉장히 커서 못 올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좋아서 못 올리고 뭐 좋아서 다른 데들하고 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물가 낮은 건 좋은 거죠. 네. 다음 목요일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만기일 있었고요. 또 뭐 이제 만기일에 대해 갖고서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았는데, 사실 뭐 보시면 별 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장 흐름도 보시면은 뭐 오히려 또 외국인들 사가지고서는 증시가 올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만기일 전후로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일이 있으면 있었지 뭐 부정적인 사건은 없었다라는 거고, 중국 보시게 되면은 상무부에서 자동차 판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주 그 전주 말에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판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이제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나왔잖아요. 그에 이어 가지고서 자동차에 대한 부양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재정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금요일로 가게 되면은 가전 소비 부양책도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전기차, 자동차, 가전, 뭐 사실 예전하고 비교는 안 됩니다. 예전에 뭐 가전 하향 2구한신 같이 어마어마한 걸 쓴 거하고 비교는 안 되지만, 어쨌든 중국이 5월 데이터가 조금 안 좋게 나오니까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바로 부양책이 발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다음 주는 보시게 되면 이제 그 MLF 금리 결정이 다음 주 목요일에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중국의 금리 인하에 신호탄을 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요날 그 MLF 금리가 아마도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도 중국에서 나오게 될 것 같다라고 봅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 관련해가지고서는 혼재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혼재됐다는 게 뭐냐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 대비로도 많았고 전주 대비로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속의 경우에는 예상 대비 적었고 전주 대비 감소를 했어요. 이렇게 서로 좀 다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규하고 연속 청구 건수의 경우에는. 과거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에는 트렌드는 비슷하게 가는데 그 중간중간에서는 서로 막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몇 주치의 데이터를 우리가 더 봐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고요. 다음으로 SG 사태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미수채권, 그러니까는 그 투자자들이 본인이 투자한 금액 이상으로 손실이 나가지고서 그러면은 이제 증권사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억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5억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 5억을 고객이 증권사한테 갚아야 되는데, 와, 나 이거 못 갚겠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 5억만큼 이제는 손실이 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이제 미수 채권에 대해 가지고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뭐 이따 보시면은
그 증권사마다 잔액이 수천억이다. 그러니까 막 증권사 뭐 난리 나는 거 아니냐. 그때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고, 제 주변의 분들도 증권사들 큰일 났다라,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셨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도 뭐 저희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그런다고 해가지고서 금액이 그렇게 클 만한 건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일단은 미수 채권이 되지만은 추후에 추심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증권사 손실은 굉장히 제한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공부가 굉장히 컸죠. 뭐 수천억 손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더민주의 이용우 의원 측에서 역시 국회의원이 좋습니다. 이거 이제 자료 요청하니까는 증권사들이 다 갖다 주는 거죠. 자료를 다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SG증권 8개 종목, 관련 하한가 사태를 맞았던 8개 종목에 대해서 CFD 서비스를 하고 있는 13개 증권사 자료를 다 받아봤더니 미수채권 금액 합산이 2,500억이더라. 한 개 회사는 참 잘했어요. 미수채권이 하나도 발생을 안 했대요. 제일 많이 발생한 데는 금액이 어떠냐? 685억이다. 요 정도면 요즘의 증권사들의 이익 수준을 감안을 하면 요 정도는 충분히 뭐 자본금이 막 문제가 생기고 뭐 그런 난리가 날 만한 수천억 뭐 증권사별로 그런 일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최대 금액이에요. 여기에서 그 추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금액은 추심의 진도율에 따라 가지고서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SG 사태도 사실상 끝났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날 또 유가가 70% 한때 장중 한때 툭 깨고 내려갔었는데, 그거는 어떤 이슈 때문이냐면 이란입니다. 이란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란하고 미국이 전격적으로 원유 수출 재개에 합의를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100만 배럴씩 뿜어낼 수가 있대요. 그러면서 유가가 내려갔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이란이 주변국들하고 또 중국하고 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와, 이거 뭐 중국 대박이다. 중국 중심으로 사회상이 재편되나 보다. 미국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보다 이 산유국들 사이의 카르텔이라는 거는 약하더라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영상을 별도로 하나 재밌는 과거 사례하고 엮어가지고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결론적으로는 카르텔은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9일 금요일인데요. 요날 새벽에 아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MSCI에서 매년 6월 달에 뭐 선진 지수, 그러니까 지수 편입 요런 여부를 발표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발표에 약 한 2주 정도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흥에서 선진지수로 넘어가는 게 지상 과제인데, 넘어가기 위해서 이 접근성만 좋아지면 됩니다. 근데 약 한 2주 정도 전에 MSCI 측에서 접근성 보고서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사실상 우리가 관찰 대상국에 등재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엄밀히 얘기하면은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에요. 우리가 관찰 대상국에 올라갈 수 있을지가 발표가 난 건 아닙니다. 그거는 현지 시간으로 22일에 나와요. 그런데 언론에서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 등재 실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린 접근성만 개선하면 되는데 이 접근성에서 우리가 그동안 안 좋은 등급을 받았던 것들이 그대로 모두 안 좋게 유지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딱 그냥 표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2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가 6개 안 보이는데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뭐 못 들어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는 뭐 이제 못 들어가는, 그 사실상 못 들어가게 되었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다만 근데 구체적으로 각각 항목별로 또 코멘트를 또 몇 줄씩 이렇게 여기서 달아주거든요. 보고서에.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가 지난 1년 동안 한 노력에 대해 가지고서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항목들마다 요 멘트가 마지막에 다 붙어 있어요. 이 같은 정부 제안의 영향은 향후 완전히 이게 실행이 된 이후에 국제기관 투자자들하고 함께 충분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MSCI 우리가 선진 쪽에 들어갈 수, 이제 관찰 대상국에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사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들은 대부분 나왔거든요. 그러니 대부분 나왔어요. 다만 이게 6월 달에 보고서가 나오는데 6월 기준으로는 실제로 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가령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자 의무 등록제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엔 폐지가 됩니다. 일정까지 완전히 나왔죠. 근데 6월 기준으로는 실행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외환시장 추가 개방에 대해서도 24년도 7월부터 추가 개방하기로 했어요. 근데 23년 6월 기준으로는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뭐냐 하면 사실상 하기로 다 지금 스케줄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그걸 좀 미리 반영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론도 있었고, 아니다. MSCI 쪽에서는 실제로 그게 다 행해지고 난 이후에 등급을 부여를 한다. 바꿔준다. 라는 이제 걸로 나뉘었었죠. 근데 요번에 보시면은 다 실제로 행해진 이후에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심플해요. 이제 조치들이 MSCI에서 부족하다고 우리가 미흡하다고 얘기했던 거에 대한 조치들은 대부분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실제로 완전히 실행되는 거는 올해하고 내년도에 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영문 공시 자료 같은 경우에는 2026년까지 단계별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늦어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면 2026년에는 우리가 모든 항목들이 이제 마이너스에서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또 언제 이거를, 그러니까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준 거는 맞거든요. 그러면은 요 요소를 정치권 쪽에서 실제 실행하는 날짜를 만약에 앞당기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패를 다 깎고 MSCI 쪽에서도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가 행동할지에 대한 패를 다 이제는 내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서 게임이 벌어지게 되겠죠. 중국의 소비자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전부 굉장히 낮아요. 중국만 딴 세상입니다. 홀로 디플레를 우려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말은 반대로 보면 통화 정책을 펼칠 만한 환경이 중국은 잘 조성되어 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이 아마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미국제 10년물 금리는 고만고만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란 이슈가 또 이제 그 사우디의 감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시장의 평가는 좀 냉담했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지금 이란 이슈가 나온 게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런 박스권이었는데 이러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뚫려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진짜 이란 이슈가 제대로 나오게 된다면.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연준에서 급전을 사용해 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은행들의 예금 대출 추이를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또 급전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부작 늘어나고 있어요. 이때가 퍼스트 리퍼블릭 딱 인수된 때예요. JP 모간에. 그래서 이 급전 사용량이 쭉 줄어오다가 이 이후에 보시면은 또 세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일부 몇몇 은행은 상당히 타이트한 자금 사정을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은행들 중에서 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곳이 나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건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그 정도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자금 사정이 안 좋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은 해외 쪽 사정도 나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해외 기관들이 연준에게서 급전을 빼다 쓰는 거는 금액이 600억 달러 이상까지로 증가했다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은행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정말로 다행으로 나왔어요. 뭐냐 하면 예금이 정말 크게 증가했습니다. 1870억 달러가 증가를 했어요. 전주 대비해 가지고서. 그래서 그동안 뱅크런을 굉장히 우려들을 했는데 예금이 되게 크게 예금에서 되게 크게 증가가 있었다. 그리고 대출은 여전히 또 조금씩 증가가 있어 가지고서 대출 쪽에서도 신용경색이 없는 것 같고 예금 쪽도 다행히 늘어나 가지고서 은행 전체적인 스트레스는 좀 줄어든 것 같다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요번에도 보시게 되면 요 데이터는 참 수정이 잘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게 되면 대형은행하고 소형은행에서 뭔가 보면은 숫자가 이렇게 돼가지고서 소형 쪽에 있던 게 대형으로 넘어간 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대형하고 소형 간에서의 절대 금액의 한 640억 달러 정도는 서로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가 나타났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요거보다 더 크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제가 요 자료를 보여드릴 때마다 계절 조정 반영 전과 후를 나눠서 보여드려요. 계절 조정치 반영 전이 실제로 숫자의 흐름입니다. 근데 뭐 세금 납부 시즌이나 등등등등이 있어가지고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월별 그런 이제 특정 시기마다 특정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요인들을 제외하고 계절 조정치를 우리가 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했었을 때 숫자하고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가령 그 전줄에 보시죠. 실제로 예금액은 310억 달러가 감소했는데 계절 조정치를 반영을 하고 나니까는 예금이 1000억 달러 증가한 걸로 뚝 발표를 연준에서 해버리는 거죠. 이번 주에는 실제 예금은 1870억 달러가 증가를 했는데, 근데 계절 조정치를 반영하고 나니까는 300억 달러가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누적적인 스코어를 보자는 거죠. 한 주 한 주를 보면은 변동성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몇 달치를 보면은 좀 각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월 말하고 지금 요거 숫자가 나온 거 5월 말이거든요. 요 5월 말하고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같은 경우에는 계절 조정치 반영 전으로 보면 687억 달러가 늘었어요. 그 사이에. 근데 계절 조정치를 반영하면 1253억 달러가 늘어난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금 같은 경우에는 그 계절 조정치를 반영하기 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봤었을 때에는 그 2,929억 달러가 감소를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요거를 반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반대예요. 제가 잘못했네요. 아닙니다. 네, 요게 진짜입니다. 자, 대출 같은 경우에 계절 조정치를 반영하기 전 실제로 대출이 얼마 늘었냐, 요 기간 동안에 보게 되면은 1253억 달러가 늘었는데 계절 조정치를 반영하면 687억 달러만 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늘어나는 걸 좋게 봐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크레딧 쪽에서 혹시나 이런 스트레스가 나타나지 않을까를 걱정을 하는데, 오히려 대출은 그 사이에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은행들이 대출 태도를 되게 보수적으로 가져간다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은 그래도 꾸역꾸역 늘고 있다. 잘. 특히나 우리가 시장에서는 일단 딱 보는 거는 계절 조정치 반영 후를 보거든요. 근데 계절 조정치 반영 후보다 실제 숫자가 더 잘 늘어나고 있더라. 예금 같은 경우에 계절 조정치를 반영하기 전에는 2,292억 달러가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292억 달러가 그 사이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근데 계절 조정치를 반영하고 나면 2,929억 달러가 줄어든 것으로 더 많이 줄어든 것처럼 계절 조정치 반영하면 나오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로 지금 자료를 발표하고 있는데, 제가 요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시장에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 비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연준이 특히 지난주에 비판이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연준이 마사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준이 은행들이 주는 데이터를 다 취합해가지고서는 실제 발표할 때 계절 조정이란 걸 띵 넣어가지고서는 사실은 예금이 감소하고 있는데 예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봤었을 때는 예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대. 와, 은행 사태가 이제는 종결되어 가나봐 라는 심리를 심어주려고 연준이 데이터를 마사지를 심하게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난주에. 근데
이번에 보면 반대로 그런 뭐 마사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누적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오히려 계절 조정 반영 후의 숫자를 더 나쁘게 보이도록 연준이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출도 더 적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고 예금 같은 경우에도 더 줄어든 것처럼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 조정치 가지고서 장난친다라는 그 이야기는 이제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지금 급전을 사용하는 게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쓰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누가 쓰고 있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뭔가 힌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랬을 때 저 자료 발표될 때 각 개별 지역 연은별로 자산 변동 추이도 나오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은 그 지역 연은에서 BTFP를 이렇게 늘리게 되면은 그 지역 연은 입장에서는 자산의 증가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급전을 빌려준 그 지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지역에 급전이 필요한 은행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 버리면은 그 지역 연은은 자산이 증가한 걸로 보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 지금 지난 한 3주간의 데이터를 보면은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는 데가 세인트루이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은행주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세인트루이스 지역, 그 주변,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관할에 있는 은행의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데에서는 우리 생각보다 우리 사실은 힘들어요. 이러는 데가 나올 수도 있다. 굳이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 보자면은 달라스 지역까지도 조금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장에 미치는 전체적인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뭐 앞서도 장황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 부분에서는 특이한 게 없어요. 전체적인 시장의 금융권의 스트레스 정도로 봐서는 없고 그리고 그 이제 제가 뭐 몇몇 방송 나가서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할 때 거기에서 뭐 그 통화 내역을 입수를 해가지고서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몇 차례 얘기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 거기가 10억 달러가 부족해가지고서 파산이 돼요. 그러니까는 예금 인출이 많이 나왔는데 딴 건 어떻게 다 돌려줬어요. 근데 10억 달러를 못 돌려줘가지고서 이게 마이너스가 나서 이제 파산 조치가 내려졌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200억 달러의 적격 담보를 들고 가가지고서 연준한테 찾아가서 나 담보가 있으니까는 이 담보를 바탕으로 해서 돈을 좀 급전에 빌려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연준이 나 담보물도 일단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금액이 크니까는 테스트로 한번 송금을 우리 이거 2차 하는 거를 연습을 해보자라고 해서 테스트까지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 맞추고 나니까는 문 닫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늘은 문 닫고 내일 줄게 라고 했는데 문 닫고 나서 이제 파산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제때 받았었으면은 파산을 이때는 넘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이제 그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항시 줄 수 있는 자금 지원을 항상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인 FedNow를 7월부터 가동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추가적으로 어떤 은행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급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 언제든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그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서 언제든지 요 핫라인을 연결을 해가지고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차세대 시스템이 나오게 되니까 제 생각에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 안정은 점점 더 특히나 이제 7월로 넘어가게 되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요 직전에 올린 영상이 영래포, 그 다음에 단기자금 시장, 그래서 부채한도 협상 이후 재무부 채권 발행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대한 이야기 드린 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새롭게 코너로 해가지고서 매주 한번 업데이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영래포 금리는 5.05%예요. 미국채 1개월물 금리는 5.2%입니다. 더 높죠. 요러면은 상황이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 어땠느냐? 일주일간 영래포 자금의 흐름을 보면은 영래포 쪽에서 요거는 국내외를 다 합친 거예요. 국내 합친 자료는 이제 수요일날 매주 페드에서 그 자료 내놓을 때 요때 BTFP하고 다 나와요.
그때 거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주일 동안에 1,076억 달러가 영래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도 잔액이 2.51조 달러나 돼요. 그럼 일주일간의 재무부의 일반 계정에는 자금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느냐 하면은 290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수요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잔액이 이제 775억 달러가 됐습니다. 요렇게 흘러가주면 베스트입니다. 네. 총평을 하면 똑같습니다. 달라진 건 없고요. 다음 주 주요 이슈라고 하면은 역시나 이제 FOMC 회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전날에 나올 소비자 물가. 그 외에도 뭐 미국의 다양한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뭐 기대 인플레, 소비자 지수 이런 것도 나오게 되죠. 더불어서 중국 쪽에서 소매 판매 데이터가 어떨지, 그 다음에는 실제로 금리 인하 조치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회의 끝나고 나면 연준위원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과연 스킵론에 대해서 본인들의 결정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떤 말을 할지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지난주 자산시장에 대한 정리였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같은 내용으로 또 지난주 자산시장에 대한 정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